아마 요즘 장을 많은 분들이 조정장 조정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조정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이 참 희한해가지고요. 1년 전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마치 태어나서 처음 맞는 조정처럼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고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불과 1년 전에 어땠는지 한번 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 보시면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그 화두에 올리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나스닥 100 지수예요. 그래서 지금 맨 위에 있는 그 조정 부분 300에서 264로 내려온 거 이게 지금 조정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왼쪽으로 조금 이동하시면 깊게 파인 거 이게 코로나입니다. 그 다음에 더 왼쪽으로 이동하시면 조그만 조정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큰 게 2019년 1월까지 조정. 그게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악몽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정했던 거예요. 그 폭이 지금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폭락했던 그 하루 등락폭도 훨씬 컸었습니다. 그리고 공포감도 극대화됐었고요. 저 때는 이유가 뭐였냐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것 때문에 빠져나갔어요, 자산들이. 왜냐하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금리 올린다고 하면 어쨌든 무조건 스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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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난 거네요. 일단 스톱이에요. 그래서 금리 올리겠다고 하면 저희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간에 금리 올리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판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단은 돈 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해요.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십 년 역사 그 긴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큰 폭의 하락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조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리세션처럼 아주 요번에 코로나처럼 아주 깊이 파이는 조정들은 대부분 다 연준이 중앙은행들이 금리 올리고 있을 때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기술주나 나스닥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주의해야 될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나스닥 버블은 지금까지 여러 번 아주 큰 어떤 경우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나요. 10년 내 최고치. 인플레이션 지수가 10년 내 최고치. 두 번째,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그런 금리 인상 모드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나스닥 주의 구간. 주의 모드. 나스닥이 금리가 오르면서도 더 올랐던 적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랑 금리가 같이 만나면 반드시 하락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10년 내 최고치니까 요즘 한 5년만 치면은 1.5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2.5 이상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얼마냐면 1.6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연준이 미리 선언했죠? 2.0 이상 가도 우리는 안 올릴 거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2.5를 가는데 연준이 올린다는 모드로 안 들어가면 하나가 성립 안 해서 나스닥을 여전히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화면에서는 딱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 지금만큼의 깊이의 조정은 여러 번 있었다. 이게 나스닥 지수니까 지수만 이렇지 종목은 뭐 훨씬 더 많았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아마존은 몇 년째 계속 연중에 20% 이상 조정을 매년 해왔다. 그때는 꼭 끝난 것 같죠. 왜냐하면 역사상 최고점이니까 그 상황이. 그래서 20% 빠지니까 이제 완전히 꺾인 것 같죠. 그런데 반드시 또 올라왔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조정이 지금 생소하게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연중에 20% 가까이 하락하는 하락은 지수들, 지금 말하는 거죠. 종목은 여러 번 나오고요. 지수도 그런 정도는 연간에 한 번씩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에 근원적인 질문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어쨌든 과거 한번 기억해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그 한 3-4장 슬라이드를 빠르게 진행시켜 드릴 건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나스닥에 대해서 가지는 불안 중에 그러니까 제가 짐작해 보건데, 닷컴 버블이랑 비교하는 게 자꾸 와닿을 수 있어서 그래요. 이번 주간에 그 니콜라가 터졌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닷컴 버블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닷컴 버블 때 사기 사건들이 막 주가는 폭등했는데 사기였던 게 밝혀지면서 닷컴 버블이라는 게 같이 나타나서 터졌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만 아침 시장에 월가 그런 데서 이제 니콜라 터졌을 때 닷컴 버블이 기억난다 막 이런 얘기 계속 많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소위 말하는 그 지긋지긋하게 지금 비교되는 닷컴 버블을 지금하고 다른 걸 그냥 숫자로 딱딱 보여드릴 거예요. 네.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데이터. 네. 사람들이 말하는 느낌이나 기억 말고 네. 데이터로 보시자고. 네 가지가 그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닷컴 버블 때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군가 전문가라는 사람이 말해도 비슷한 건 알겠는데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네. 첫 번째는 수익률 차이. 그래서 네. 한번 화면 잠깐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수익률은 뭐냐면 닷컴 버블 기간 동안 나스닥은 닷컴 버블은 언제부터냐면 95년부터 2000년까지예요. 이 기간 동안 나스닥은 5년 동안 441% 올랐었어요. 지금 최근 나스닥은 몇 프로 왔는지 아세요? 118%.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런 느낌적인 불안 있잖아요. 네. 급등했고, 기술주만 많이 올랐고, 이게 왜 들어왔냐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요. 할 수 없이 언택이 팍팍팍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눈에 띄게 얘만 움직였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아직 돌아가지 못한 주식이 허더분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코로나가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기술주만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올라간 게 5년을 따져도 118%, 118%라고요. 숫자로 기억하시면 돼요. 네. 닷컴 때 440%, 지금 현재 118%. 닷컴 때에 비하면 엄청 적네요. 네, 그러니까 막 버블 할 때 여러분의 느낌으로만 느끼지 마시고요. 네. 숫자 일단 한번 보시죠. 수익률 차이 나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실적 차이예요. 뭐냐면 닷컴 버블 때는 나스닥 순이익이 감소하는 거 보시잖아요. 저 짙은 막대가 뚝뚝뚝 떨어지죠? 네. 이 시간이 갈수록, 정점에 갈수록 터진 2000년도에 제일 낮죠? 오른쪽 보세요. 늘어나네요. 계속해서 공이 커지죠? 네. 이 상황에서도 이익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순이익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버블은 뭐가 버블이에요? 이익은 없는데 주가만 오르는 거.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이익이 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네. 세 번째. 잉여 현금이라는 건데 이거 제가 여러 번 뭐라고 했냐면 우리 빅텍이나 이런 나스닥의 주도주들이 현금이 디글디글 쌓여 있고 현금 많은 기업을 따지면 1, 2, 3이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네네. 왜 현금이 중요할까요? 이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거 FCF라는 게 앞으로도 계속 중요해요. 기업이 너무 많이 올랐는지 그러니까 그 따질 때 항상 이 FCF를 보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수인데 네. 오늘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한번 직관적으로 보세요.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현금을 쌓아놓지 지금 돈이 막 들어가고 막 쩔쩔매는 기업이 현금을 어떻게 쌓아놓습니까? 그렇죠. 잉여 현금을 어떻게 놔둬요? 맞아요. 보시면 닷컴 버블 때는 딱 보시면 마이너스 확 나버리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공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저 나스닥 때는 왼쪽, 닷컴 버블 때 딱 보세요. 완전 마이너스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하고는 현금이 다른 거예요. 예. 네 번째는 그 통화 정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금리 올리면 시장이 깨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러분이 나중에도 기억해 두세요. 아무리 좋은 실적 발표를 해도 주가가 못 오르는 시기가 와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 기업이 실적이 좋은데 이 기업이 나빠진 건 아니에요. 네. 주식 시장에서 평가받을 때 가격으로 자꾸 낮게 평가받는 거예요. 그럼 그 기업이 진짜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오해일 때도 있어요. 네. 기업이 가치를 인정 못 받을 구간도 있어요. 네. 근데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막 이런 때가 오면 그 기업이 아무리 실적이 좋아져도요. 주식 시장에서 아주 그 인정을 못 받는 때가 온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업을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이 점점점 좋아지는 걸 보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는데 주식 시장에서 평가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 항상.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코스톨라니가 말한 개를 데리고 산책 나간 사람과 같다. 개가 뛰어갔다가 돌아왔다 지 맘대로 뛰어다니지만 네. 사람은 천천히 앞으로 가잖아요. 그 기업의 진짜 가치는 사람이고요. 네. 그거를 시장에서 지 맘대로 평가하는 주가는 멍멍이 개예요.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확실히 하는 기업을 꾸준히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왜 흔들림이 없냐면 내가 이 기업이 돈을 진짜로 벌고 있고 네. 이 기업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걸 내가 확실히 아는 기업이라면 시장에서 그게 얼마를 평가받든지 간에 덜 불안한데 맞아. 우리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낮게 평가를 받고 점점점 낮게 평가받으면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잘 못 오르는 기간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동면에 들어가요. 네. 동면에. 겨울잠자리. 네네. 우리가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시기는 두 계절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때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닷컴 버블 때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깨져버린 거예요. 닷컴 버블이 온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금리를 내렸고 네. 거의 0.25니까 제로까지 내렸고 연준이 지난달 그다음에 지난주까지도 연준이 계속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안 올린다고. 2023년까지는 안 올린다고 장담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기를 연준이 거짓말 칠 수 있지. 언제 거짓말 칠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왜냐하면 연준이 이번에 제롬 파월이 FOMC에서 낸 내용 중에 포워드 가이던스란 말을 말하면서 이거는 확고하게 파워풀하다. 네. 그러니까 믿어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그걸 믿어야만 연준도 정책을 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자기는 시장에게 믿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연준은 23년까지는 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약속을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 시기의 마지막 네 번째 차이 올리는 시기가 아니라 네. 내리는 시기다. 이렇게 엄청난 보시면 차이네요. 예, 이거는 아주 우리는 보지 못하는 땅 속에서 움직이는 커다란 큰 흐름을 우리가 네. 예,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지표는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실적이 좋아지고 그 실물 시장이 좋아지는 동안 폭락이 오거나 버블 붕괴가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표 관련해서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거는 뭐냐면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밸류에이션 같은 얘기하면서 PER이 우리가 S&P가 20배 초반만 해도 사실 높은 건데 지금은 실적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뭐 25배에 들어갔다. 이거 너무 무리하고 부담스럽다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익 내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비싸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왼쪽에 보면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는 못 하는데 주가는 올랐으니까 PER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네. PER이라는 게 뭐냐면 주가에 비해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냐의 개념이니까 이익이 작을 때 주가가 빨리 올라가면 PER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네. 왼쪽은 그걸 말하는 건데 오른쪽 차트는 보시면요. 파란 색깔이 뭐냐면 종합 지수인데 그거 말고 좀 그 회색 있잖아요. 회색. 네. 회색. 네. 센터장님 이 사진을 저희를 약간만 왼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연도를 한번 봐주세요. 연도를 지금 회색 부분이 폭등 크게 상승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2009년도 때요. 네. 금융위기 때인 거죠. 네. 보시면 금융위기 때도 똑같이 실적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좋아진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네. 그 회색 선을 보면 PER이라는 게 급등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네, 네. 하지만 결국에는 2010년도 보세요. 뚝 떨어지죠. 네. 저게 뭐냐면 이익이 진짜로 따라가서 주가가 무리하게 비싸지 않은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을 때 항상 성장하는 기업은 고퍼였다가 저퍼가 된다. 네.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익 내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실적을 증명해내면 몇 배냐가 내려오게 되죠. 왜냐하면 이익이 커지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금융위기나 이런 리세션 때마다 PER이 높다는 얘기는 항상 나왔고 2009년도 보세요. 폭등한 걸로 나오잖아요. 엄청났었네. 예, 높게 나온 걸로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실적으로 증명하잖아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거 고 PER 아니었던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은 항상 PER 높다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잖아요. 코로나 터진 직후라서.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전문가들이 지금 무리하다 해도 금융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그냥 빠르게 우리가 보통 많이 듣는 닷컴 버블 때와 같다, 기술주가 버블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로 안 그렇다라는 얘기를 한번 확 보여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안점은 뭐냐면 요거 다음에 말씀드릴 이익 실현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게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주식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ETF를 이런 걸 말했을 때 네. 제가 볼 땐 여러분의 멘붕이나 혹은 지금 가장 큰 그런 어떤 걱정과 염려의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그대로 갖고 있었더니 조정을 했더니 원가격이 와서
상당히 플러스였는데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쯤 어떤 의문이 드시냐면 아 이거 한창 좋다고 했을 때 팔아놨어야 내 이익이지. 그렇죠. 지금 조정 한 달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거 다 내려와서 원자리 되거나 마이너스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 다 날린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내가 커다란 어떤 진리를 배웠어야 되나? 다음번에는 풍 뜨거든 확 팔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기술주 하는 거 말씀하신 대로 잘 듣고 따랐더니 정말 올라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때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대표님이 그런 거 말해줬으면은 저한테 뭐 섭섭하다는 건 아니지만 대표님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대표님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대표님 이익 실현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사실 핵심은 뭐냐면 저희는 어떤 자문사냐면 그 고객의 투자 목적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goal based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목적별로 포트폴리오가 다르다. 그래서 한 사람당 2개 내지 3개의 포트폴리오가 있는 그런 철학을 가진 쪽이죠. 자산 배분에 대해서. 네. 근데 시중에 다른 자문사들 중에는 한 사람에게 하나만 탁 주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은 뭐냐면 당신의 위험 성향은 이렇고 당신의 어떤 그런 그 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정도가 이 정도니까 당신한테는 요런 자산 배분, 채권이 몇 프로, 주식이 몇 프로, 뭐 이런 거 하나를 딱 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이런 자문사도 있어요.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는 어떤 쪽이냐면 당신은 한 사람이지만 연금 그 노후에 대한 자금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달라야 되고 네. 지금 1, 2년간 또 집 사기 위해서 마련하는 돈의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달라야 되고 네. 뭐 이런 또 안전한 자금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는 지금 조정이 왔을 때 그 조정에 임하는 자세가 포트폴리오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금을 이런 조정이 올 때마다 샀다 팔면 과연 좋을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기술주 부분을 과연 이럴 때마다 샀다 팔면 좋을 것인지. 하지만 그럼 아예 안 파는 건지.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주관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대답은 이거예요. 포트폴리오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목적하는 게 다르니까 거기서 기간을 대응하고 이익 실현을 대응하는 게 다른데 너무 막연하게 말씀해 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뒤에는 하나하나 목적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포트폴리오마다. 지금은 그러기 들어가기 전에 우선 기술주를 저희가 계속 샀다 팔았다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네. 자주 사고 팔지 않는 이유. 기술주는 적극적인 투자거든요. 저희에게 있어서도. 근데 적극적인 투자인데 왜 짧게 관리하지 않는지. 이 얘기를 드릴게요. 네, 네. 기술주에 국한돼서만이라는 걸 설명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던 걸 기억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저는 2개의 사이클을 얘기해 왔어요. 네. 하나의 사이클은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네. 지금은 봄이기 때문에 우리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왜 봄인지, 왜 유동성 장세에서는 실적이 좋아지지 않아도 경기가 아직 안 좋아졌어도 네. 코로나 복구해서 실물 시장이 복구되지 않았지만 왜 오르는지 제가 여러 번 설명해 왔어요. 네, 네. 이유는 뭐냐면 제 센터장님하고 영상 제목 중에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이유 막 이런 거 네. 나스닥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네, 되는 이유 네. 이게 유동성이고 이거는 실적 보고 들어가는 장이 아니에요. 네. 경기 지표 보고 투자하는 장이 아니에요. 이 얘기해 왔어요. 이거는 뭐 여러 번 드렸으니까 제가 4개의 계절이란 사이클 주식시장 사이클 얘기를 해왔다고 거 아시죠? 네. 또 하나의 사이클을 얘기해 왔어요. 이 사이클은 뭐냐면 그게 있었나요? 궁금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또 하나의 사이클은 세계화 시대가 있고 기술의 시대가 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있고 로컬라이제이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커다란 사이클이 지금 변하는 초입에 있다. 네. 그 기술의 사이클은 언제? 2010년부터 시작됐어. 지금 10년 지났고 네. 제가 여러 번 뭐라 그랬냐면 이 큰 사이클은 주식시장의 사계절은 1년 만에 물론 오진 않지만 계절이 봄이었다가 여름 가고 그러는 동안 10년도 보낼 수 있지만은 이 구조적인 기술의 시대, 세계화 시대의 사이클은 평균적으로 50년 사이클이에요. 와, 엄청 기네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증거를.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2010년부터 기술의 시대였으면 지금은 10년 지났고 네. 초입이라고 말해도 그러니까. 너무 과한 말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고 길게 보는 그런 투자가 또 우리한테는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기술의 시대라는 사이클 개념을 그냥 다음번에 제가 아주 그냥 마음 잡고 네. 지난번 한 2달 전쯤에 왜 기술주의인가를 설명을 했었어요. 네, 그때 네. 이 기술의 시대도 설명을 했지만 맞습니다. 그거보다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커다란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직관적으로만 딱딱딱 보여드리고 질문을 받아야 돼서 네. 왜 지금이 기술의 시대인가, 혹은 그거보다는 기술의 시대와 지역화, 여기서 지역화라고 지금 써 있는 거는 로컬라이제이션이에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반대란 뜻이죠. 네. 저희는 저걸 지역화라고 안 부르고 기술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지역화 시대는 말 그대로 그냥 기술의 시대였으니까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왼쪽 화면 보시면요. 1840년부터 1920년까지 위로 상향하는, 네. 이거는 이 차트는 뭘 보는 거냐면 GDP 대비 교역량이라는 거예요. GDP 대비 교역량이라는 건 뭐냐면요. GDP에서 국가 간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DP가 성장한다. GDP는 총생산이잖아요. 네. 전 세계의 총생산이 국가 간의 무역과 같은 교역으로 성장하는 시기일 때는 저 GDP 대비 교역량 숫자가 촥촥촥촥 올라가겠죠. 네. 만약에 국가 간 교역이 줄어들면 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렇죠. 보시면 숫자로 1840년부터 1920년까지는 교역이 펑펑펑펑 늘어납니다. 네. 그런데 노란색 보이시죠? 네. 노란색 이때는 냉전 시대예요. 1920년부터 1970년까지는 네. 교역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왜? 냉전이니까 서로 오고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세계화 시대, 냉전이 무너진 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2010년까지는 어떤 시대예요? WTO 시대, 네. 가트 시대. 국가 간에 소련이고 뭐고 없어. 그냥 거래하고 네. 중국에도 공장 두고 소련에도 공장 두고 베트남에도 공장 두고 네. 네. 싼 임금을 사용하는. 그래서 국가 간에 서로 국가 협정이 제일 많았던 이때는 전 세계 GDP가 보세요. 이렇게 치솟잖아요. 네. 저게 그냥 GDP가 높아진 게 아니라 교역으로 높아질 때 치솟는 거예요. 보시면 1980년대에서 보이는 70년대부터 80년, 2000년, 2010년까지는 치솟습니다. 저게 교역이 GDP에서 가장 많은 그 영향을 차지할 때. 네, 네. 요걸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화 시대죠. 노란 부분은 여기서는 지역화라고 했는데 그걸 저희는 기술의 시대라고 불러요. 네. 그럼 기술의 시대가 뭐냐? 오른쪽 차트 보세요. 기술이 1901년부터 1920년부터 1970년대까지는 기술이 기하급수곡선으로 발전합니다. 네, 네. 이게 기술 발전 속도가 아주 급한 경사인 거죠. 네. 그런데 보세요. 신기하게도 1960년대,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기술이 옆으로 누워 있어요. 그렇네요. 비행기 시속 900km 날아가는 게 보잉 707인데 여러분 아직도 보잉 707이 돌아다닙니다. 네. 마하를 들어간 그 기술을 가진 구도 지금 마하를 돌아다니는 비행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네. 비행 기술은 이미 저때 최고점에 지금 도달한 새로 더 이상 비행 기술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네. 기술이 없었는 게 아니라 투자하지 않아서 안 나왔어요. 저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국가 간에 거래하고 교역하는 시대지 기술이 먹여실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왼쪽 그래프랑 딱 맞네요. 그렇죠. 네, 보시면 20년부터 70년까지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죠.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하급수곡선으로 성장해요. 네, 네. 그 다음에 누워버렸죠. 네, 저거는 세계화 시대, 예, 지역화 시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 네.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아시겠죠. 기술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를.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희한한 의미는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1920년부터 1970년 사이가요. 네. 요건 숫자만 보세요. GDP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느냐. 영향을 주는 세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자본, 네. 노동, 기술. 네. 생산성을 올릴 때는
뭐 시간당 생산성이든 뭐 1인당 생산성이든 생산성을 올리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자본, 노동, 기술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세계화 시대의 특징은 자본과 노동에 투자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에 투자하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생산하면 이익이 커져요. 왜? 노동가를 낮춤으로 해서 마진이 커지는 구조인 거죠. 네네네. 자본을 노동에다 들여요. 네네. 지역만 옮기면 효율성이 생기거든요. 그쵸.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화 시대에 가장 최적의 그 기업은 G예요. G. 세계 도처의 공장을 만듦으로 해서 최고의 시총을 그 당시 만들었어요. 세계화 시대에. 하지만 기술이 앞서 있던 데들은 몰락했어요. 기술 중심이었던 데. 네. 사실 제일 뭐 나중에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아래 보세요. 엄청나게 생산성이 증가했던 시대가 1920년부터 1970년대다.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네. 지금 많은 기계가 많이 기술화되어 있는 것 같아도 그때의 기술 생산성을 그러니까 생산성을 못 쫓아가요. 시간당 생산량을. 연평균 증가율이 20년부터 70년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까만색. 까만색이 뭐냐면 기술에 의한 생산성 증가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저 정도는 없었어요. 지금도 저 생산성, 기술로 인해서 생산성을 저만큼 못 만들어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20년부터 70년대까지를 전형적인 기술의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20년부터 70년대까지를 비교해요. 왜? 닷컴 버블은 비교하면 안 돼. 아까 안 된다고 말해줬잖아. 네. 비슷하지 않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닷컴 때 비교하지 말고 언제 비교해야 돼? 20년부터 70년대까지 시대. 이게 지금하고 제일 가까워. 지금도 기술의 시대, 그때도 기술의 그렇죠. 시대. 그러니까 뭘 비교하려면 진짜 같은 시대일 때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죠? 자, 제가 20년부터 70년까지는 기술의 시대, 지금 10년부터 기술의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지금 기술의 시대, 중간은 세계화 시대. 보시면 왼쪽에 70년도까지는 노란 색깔 나오죠. 네. 그리고 중간에 다른 연녹색일까요? 연두색 같은 색깔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노란색 나오죠. 네. 이게 뭐냐면요. 기술의 시대 두 개 사이에 세계화 시대를 넣은 거예요. 세계화 시대는 뭐가 특징이냐? 전 세계, 그러니까 S&P만 보죠. S&P 500에 시총 5개 기업이 합치면 네. 시총이 S&P 500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70년대까지는 20년부터 70년까지 사이에 S&P 500에서 시총 5종목을 합친 시총이 30%대까지 갔었어요. 지금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S&P 500의 5개 뭐예요? 빅텍, 우리가 아는 애플, 구글, 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얘가 합쳐서 20%가 넘는 게 말이 되냐? 이거 버블이다. 그래서 지금 빅텍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쵸? 네. 이거 버블이라고 느껴지시잖아요. 그렇게 하도 말을 해서. 하지만 보세요. 70년대에는 5개 기업의 시총이 30%대 육박했고 지금 이제 겨우 2010년 이후에 그 두 개를 합친 시총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언제 낮았어요? 세계화 시대 때 낮아요.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의 시총 5개 합친 걸 갖고 지금 기술의 시대 시총을 무리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70년대 진정한 기술의 시대에는 시총이 30% 나갔었어요. 지금은 몇 프로인데 그럼? 20%였다가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무리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정한 기술의 시대에는 5개 종목 합쳐서 30%대까지 갔었다고. 기술의 시대에는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현상인 거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은 플랫폼 기업 시대잖아요. 네.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독점이어야 돼요. 네. 걔만 살아남는 거예요. 아마존 보세요. 어디를 들어가나 독점이지. 그런 기업들 5개가 시총이 다른 나머지에 비해서 치명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 기술의 시대는 독점 기술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원래 그런 거네요, 그냥. 그쵸? 네. 예. 사실은 공자님 말씀만 하는 거는 그때는 뭐 틀리지 않으니까 맞지만 돌아서서 보면은 왠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시원하지가 않아요. 옳은 얘기인데 현실적이진 않은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현실이 안 바뀌니까 마음은 계속 답답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공자님 말씀처럼 이론적이고 맞는 얘기고 이런 거가 아니고 네.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나름대로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저 사람 말이 다 맞긴 맞는데 현실은 계속 암울해. 이렇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정말 저보고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저 사람은 사실 계속 좋다고만 해.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 그거가 아니야. 달라.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네. 라는 걸 드리고 싶어서 애를 썼지만 네. 잘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왜 잘 전달하고 싶냐면 제가 안다는 걸 알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편안하게 이 시기를 잘 넘기셔서 네. 아까 저희 고객 말씀드렸던 분들처럼 2년 반 동안 한 번도 이익 실현하지 않았어도 네. 이 어느 정도가 돼 있어서 계속 가져가고 추가하고 이제 기술주는 계속 추가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쪽에서 비중을 줄이면서 팔 거는 팔아야 되는데 안 그런 거는 비중을만 줄여서 추가를 해나가야 되죠. 이런 작업은 계속 해나가야 되지만 지금 같은 때 팔았다가 다시 싹 샀다가 네. 하는 부분들은 기술주에 한해서는 적어도 적합하지 않아 보여서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다면 조금 편안함을 드렸을 거고 네. 그다음에 시간이 뭐 지금이야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아 그때 그래도 안 팔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 괜찮았어요. 네.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면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니까 아,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설명을 드렸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한 부분이 있고 가능하면 조금 좀 편안하게 뭐든지 너무 급하게 내가 요번에 못 팔아서 나는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 아니니까 조금만 네. 편안하게 가지시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조금 떨어져서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다음번에 올라올 때 만약에 여러분이 제일 불안한 건 다음 팔기를 안 줄까 봐 불안한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주는 팔기는 반드시 준다. 그러니까 먼저 좀 편안하게 기다렸다. 요번에 놓쳤어도 다음번 고점에서는 팔면 돼. 그러니까 난 이제부터 팔면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은 그냥 들고 가도 괜찮은 게 맞는지를 한번 좀 꼼꼼하게 생각해보자. 이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은 제 생각에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아직 한 주도 꽤 치열할 것 같네요. 보니까 예, 그렇게 보내시고 이제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네. 다음 주는 저희가 못 뵙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한 시간 보내시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그 뵐 수 있을 때 또 뵙겠습니다. 네.